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인 자녀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홀리식장에 달라진 풍경이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장의 풍경인데요. 연로하신 주례 선생님의 덕담을 듣는 대신에 하객들에 대한 양가 측 부모의 인사말 또는 신랑 신부 당사자들의 다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부부의 탄생은 또 다른 가족의 탄생이기도 하지요. 축복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시작이 힘찬 과정으로 이어지려면 주변 여건도 함께 박수받을 상황이어야 할 텐데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 전년 대비 11.9% 줄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낳는 신생아 수가 1.05명, 역대 최저치입니다. OECD 평균 1.68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요. 산술적으로 부부 1 더하기 2는 2가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요, 청년 부부들이 그 사회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는다는 반증일 겁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대체로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핵심은 일자리였고 너무 빠른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 제공이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신혼부부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낙관한다면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도 높아지겠죠. 네, 강신욱 신임통계청장이 내놓을 향후 가계 동향조사 통계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8월 27일 비가 오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북 문제에 관련된 소식 먼저 좀 정리해볼까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가 됐습니다. 저는 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주 24일에 이제 다음 주에 북한 간다. 네네. 공식 발표를 했고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예. 그동안의 이제 대북 협상 결과에 대해서. 네네. 그런데 이번에도 핵시설 관련한 리스트를 북측이 건네줄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는 보고를 받고. 예. 이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지셨던 모양이에요. 네네. 바로 그 자리에서 빈손으로 올 것 같으면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내용을 트위터에 거의 실시간으로 다 올려버린 겁니다. 예, 예.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책임론도 다시 또 제기를 했거든요. 네네. 무역전쟁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되느냐. 네네. 이것도 이제 관심사인데 청와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할 일이 더 생겼다. 예, 뭐 예.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하고. 뭐 중재라든 뭐 촉진자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운전자론에서 아예 이번에는 해결사론으로 네네. 네, 이렇게 진화를 이제 시켜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상회담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 방북 때 야당 국회의원들 또 동행도 예, 예.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우당 그 대표 회동에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제 그 장하성 정책실장의 그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요. 소득주도 성장론을 더욱더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장 실장 표현대로라면 속도감 있게. 네네. 네, 그동안은 속도감 없이 추진하셨던 모양입니다. 속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최저임금 인상 속도로 봐서는 매우 속도를 많이 네네. 가속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 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소득주도 고수를 이제 시사를 좀 네네.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야권에서는 굉장히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어제 장하성 실장이 이제 나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은 과거 압축 성장 시대의 효용성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네네.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예, 그러면서 이 가계소득 높이고 가계 생계비 줄여서 가처분 소득 높이고 사회 안정망과 복지 확충해서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네네.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공교롭게도 통계청장을 또 13개월 만에 전격 교체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뭐 이제 원래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끔도 고치지 말라 그랬는데 네네. 이것도 상당한 지금 오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이제 이 이른바 표본을 좀 확장을 시켰는데 표본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예, 예. 올해 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 그러니까 고연령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이 됐다. 그래서 이 통계 수치가 좀 나빠진 거 아니냐. 네네. 라는 이제 판단하에서 바꾼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청와대 측은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고요. 사실은 이번에 표본 설계를 바꾼 이유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도 날 것 같고 예. 하니까 이제 표본 설계에 좀 더 오차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사실은 네네. 단행을 한 조치였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분기별로 발표하던 이 통계 수치도 이걸 이제 당분간 좀 없애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이것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예, 이 정부 예. 들어서 그 이유도 뭐냐면 일자리 관련해서 성과가 꽤 나올 것으로 보고 네네. 그렇게 이제 전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반대되는 이제 통계 수치가 나오니까 좀 당황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예. 글쎄요. 시험을 잘 칠 생각을 해야지 성적표에 자꾸 손대고 싶은 유혹을 느껴서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꿈보다 해몽, 넌 통계보다 분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같은 것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다 확인이 됩니다. 이게. 네, 그렇죠. 예, 연간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어차피 해보면. 예, 맞습니다. 근데 다가오는 시간이 다가와서 확인되는 것보다 다가올 시간에 대한 정확한 관측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근데 부분인데. 이게 자꾸 MB 시절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MB 시절에 MB 물가지수라 그래가지고 52개 품목만 네네네. 따로 뽑아서 야 이거는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네네. 라고 이제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오히려 그 물가지수가 더 고공행진을 하는 바람에 예, 무색해졌던 적이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 통계 같은 거는 그냥 꾸준하게 관리를 사실은 객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팩트 그 자체.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 기자들이 참 주말에 이제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어제는 장하성 정책실장 발표도 있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도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예. 요즘에 뭐 깜짝 놀랄 일이 많습니다. 네. 다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전격 결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네네. 지난달 10일 리관유 세계 도시상 수상차 싱가포르를 찾아가지고 이른바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겠다. 뭐 건물 높이를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역, 용산역 지하 구간에 MIC 단지 쇼핑센터 들어올 네네. 거다. 뭐 철도 상부 공간 덮고 뭐 이런 프랑스 파리의 부고슈 발음도 네네. 어렵습니다. 그런 프로젝트 유사한 걸 하겠다. 이래가지고 여의도 용산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또 이제 일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네네. 논란이 이니까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여러 차례 이제 이거 좀 곤란하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그냥 강행하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쳤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좀 전면 보류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7년 동안 시장하셨다는 분이 뭐 이거 아마추어리즘도 아니고 네네. 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이미 아파트값 무지 많이 올랐어요. 네. 역시 이제 대권을 생각하면 핵심 진보 세력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네네. 예, 그쪽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니까 결국은 바꾼 거 아니겠느냐라고 네네.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법정에 결국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죠? 예.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이제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이제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맹비난을 했거든요. 네네. 가면을 쓴 사탄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네. 사자 명예 혐의로 훼손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게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열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난 21일에는 변호사가 나서서 마치 참석할 것처럼 네네. 재판에 적극 그러니까 협조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부터 건강상 이유로 좀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어제 이제 이순자 여사가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입장문을 냈고 네네. 지금 이 알츠하이머 증세 진단을 받아서 그 치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장시간 여행 불가능하다. 네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데 알츠하이머를 앓으면서 지난해 회고록까지 냈다는 거 납득이 가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정말 이거 해석하기 어렵네요. 기억 상실에 걸리신 분의 회고록. 이거는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할 말을 잊으신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당대표로는 7선의 중진 이해찬 의원 선출됐고요. 5명의 최고위원 함께 선출됐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남북관계까지 집권 여당 지도부가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서른 의원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당선되시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평만 하는 최고위원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 해주실 작정이신지요? 우리 당이 이제 당헌상 단일성 집단지체로 되어 있기, 지도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함께 합의해서 당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테면 대표가 마음대로 혼자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대표와 함께 논의해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네네. 결국은 우리 최고위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네네. 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도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생이거든요. 민생을 챙기는 이 최고위원 당 지도부 이게 돼야 한다 생각해서 민생 챙기기가 제일 먼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테면 우리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보더라도 역시 답은 현장에 있구나. 민생 챙기기를 하려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그 사태를 해결하는 이런 접근법이 좋다. 이런 걸 우리가 경험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민생 챙기기에 나서는 최고위원 지도부 이게 돼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민생 이런 단어 언급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 속도감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요. 현재 이 경제 문제, 이게 양극화 문제 또 관련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좀 다뤄나가실 예정이신지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맞다고 보고요. 이 정책을 하면은 우리 한국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우리 나름의 확신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과거의 정책은 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낙수효과니 이런 등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나가면서 생겨나오는 여러 가지 이
그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제대로 정책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건 무조건 틀렸다고 이 정책을 폐기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정책이든지 이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야, 특히 경제정책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도 주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무조건 안 되니까 폐기하라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 이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 홍보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이 정확한 사실을 밝혀주는 이런 그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소득주도 성장론을 지금 부분 수정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 전체를 폐기하거나 하는 부분은 지극히 어리석은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뭐 낙수효과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거꾸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분수 효과를 이제 기대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적지 않은데 문제는 고용 지표라든가 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선 썩 그렇게 좋은 통계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지율이 너무 높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83%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본다면은 이 정상화되는 조정기다 이렇게 봐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50%대에서 이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어느 정부나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정부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50% 이 상위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지지율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거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거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문제점은 이걸 지나치게 있는 상황을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지 이런 상태로 해서 정책 자체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이런 그 사실은 위험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그에 동조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건 좀 곤란하다 생각해서 이걸 막는 우리 역할을 우리나라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협치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금 경제 문제 이슈 관련해서 한국당 뭐 반대 입장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협치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뭐 범야권 또는 범여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범여권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른미래당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은 분명하게 우리하고 나를 세우고 있는 처지인데 협치는 우선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과의 협치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내에 있는 불협화음이나 또는 소통을 정확히 해서 함께 가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외를 넓힌다면, 바른미래당과도 계속해서 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나간다면은 전국을 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협치의 규모를 넓혀 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 당대표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협치 관련해서 뭐 지나치게 그 강경한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또 한국당에서는 또 오히려 이해찬 대표 체제를 반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대급부를 예상하는 것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이해찬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강성 이미지로 돼 있는 걸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강성이라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강한 것이지. 그러면 정의로운 데에 대해서는 뭐 언제든지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따라가고 함께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에서도 야당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 주장 자체가 이를테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이런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단호하게 또 맞서야 되죠. 그래서 협치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중간적 입장으로 찾아내는 과정이라 생각할진데 얼마든지 협치할 수 있다고 보죠. 이해찬 대표가 갖고 있는 강성 그것은 불의에 대한 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불의가 아니라면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불의라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 또는 한 진영에서의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불의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준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의 선을 넘어서는 상황일 때는 불의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어느 것이 일반적이냐 하는 건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뭐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남북 문제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역시 협치라는 것이 기본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북한 진출로 경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범국민운동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이 되셨으니까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결국은 미국 간의 이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네네.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가 한다고 해놓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폼페이오 방북도 지금 중단한 상태이고 네네. 그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게 신뢰 부족입니다. 네네. 쌍방이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다 핵을 내놓고 난 뒤에 미국이 나를 공격할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 말대로 우리가 종전선언도 하고 미국 수교를 하고 난 뒤에 100개 핵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핵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냐 하는 이런 불신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반도 내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는 평화만 있다. 이게 대전제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왜 핵이 필요하냐. 핵을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건 김정은 위원장도 핵을 필요 없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큰 전쟁은 해결된 거죠. 미국이 핵을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건 미국 관계 국교 정상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신뢰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 이제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우리 국민이 다 나서자. 우리는 평화를 절대적으로 원한다. 네네. 이 대한민국에서 평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정을 쓰자. 우리가 쌍방이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보정을 쓰고 쌍방이 신뢰를 해라. 우리를 보고 신뢰를 해라. 우리 네네. 5천만 국민이 보정하겠다. 이 운동을 우리는 벌려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김정은 위원장이 됐든 우리의 그 행동에 대해서 500만 명이 나와서 미국 같이 수교하고 핵 내려놔라. 그런다고 하면은 쌍방이 얘기를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둘이 협상해라.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면은 미국도 그러고 북한도 그러고 우리 입장에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도 함께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범국민운동의 전 단계로서 같이 함께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3차 정상회담 이 가능할까요? 야당이 이 점에서는 참 정말 민족과 이 대한민국에서 좀 대승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한반도 평화는 뭐 누구든지 전쟁은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야당인들 전쟁을 원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네. 야당은 평화를 원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과거에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얘기를 하듯이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함께 가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이 얘기가 풀려나간다 생각할 때 이게 그 야당이 좀 이 점에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판문점 선언 그런 입장 갖고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네네. 비준 동의하겠다는 입장이 예. 야당이 아니다고 하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네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앞으로 결속을 하는 정도만 남아있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토론 끝에 결론이 나자면 찬반 표결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뭐 최종적인 상황까지 간다면 그렇겠지만 거기까지 안 가도 야당이 상황을 판단하고 그럼 그렇게 하자 네네.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자, 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처음에 이게 특검을 하자고 그럴 때 야당 측에다 친한 야당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 사석에서 이거 해봐야 없다. 네네. 이게 이 김경수 잘 알지 않느냐? 김경수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게 불법인지 알고 할 사람은 전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다 이긴다는 거 다 아는데 뭘 무리하게 그렇게 불법을 얘기했느냐? 이 해봐야 안 나온다 없다. 네네. 제가 미리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뭐 특검을 하게 됐고 특검을 해본 결과 없는 거로 드러났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치 공세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특검을 접은 것은 난 잘했다 생각하고요. 네네. 이제 재판 결과를 보면 되겠지만은 나는 이 김경수 지사가 처음부터 알고 불법을 저질렀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북 일정이 추진되는 것 같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배경이 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한반도 이슈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 이사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예정됐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트윗을 통해서 밝혔어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비핵화 진전에 대한 판단 이런 내용들이 좀 이유로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 의회, 미국 내 정치 상황, 한반도 이슈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죠.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항상 중요한 국면에 좀 한국에 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한반도 평화 이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좀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권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배경 어떤 것인지요?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 미국과 북한 관계 볼 때는 네네. 굉장히 뜨겁고 핫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역시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를 좀 정확하게 보려면 미국 눈으로 볼 때 앞을 보죠. 네네. 미국에서 볼 때는 미국의 커다란 이슈들 가운데에 미국과 북한 관계 진전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줄 건가. 네네. 아직까지 이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여론화가 되고 정책 결정하고 또 대통령이 결심을 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주목을 받고 그리고 제 리더십에 의해서 이런 성과를 낸다라는 거를 갖고 가는 데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폼페오의 방북이 하루 만에 대통령의 그 하루 만에 뒤집어진 것도 사실은 그런 틀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이라고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럴 때 볼 때는 지금 미국의 정치권 특히 트럼프가 지금 워싱턴에서 자기의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에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옳게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궁금한 것은요.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가 됐는데 이 배경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서 밝힌 대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좀 속사정이 있을까요? 저는 그 트위터를 3번 딱 올렸죠. 네네. 사실 그 전날에 폼페오의 일방적인 보고에 의해서는 평양에 가도 된다. 네네. 해가지고 그걸 허가했다가 그날 보면은 아마 어제의 그 언론에 다 나왔는데 네네. 백악관 그 웨스트윙 그 회의실이 나왔습니다. 그 회의실에 보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참모들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대할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스티븐 리건이 처음 등장을 하죠. 이렇게 볼 때에는 지금 폼페오가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미국 언론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서 긍정적 코멘트를 해줄 만한 거를 받을 게 뭔가라는 거를 조금 더 깊게 따져보다가 그 자리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전격 취소된 거. 그때 나온 트위터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불편한 신기는 중국과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품 수입품은 트럼프 선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고정 지지 기반이
시골인데 예, 이게 중국에서 되게 많이 수입을 해주는데 여기에 똑같이 관세 폭탄을 같이 매겨버렸으니까 네네. 이제 그 자기 지지 기반의 여론이 선거를 앞두고 이 걱정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측면이 고려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 스타일 일대로다가 취소가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방법 취소라는 것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국면으로만 전개될 것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 조만간 만나길 기대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은 있습니다. 네네. 그 싱가포르 회담이 전격 취소됐다가 예. 자기가 주도하면서 아주 극적으로 다시 반전시켰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벤트가 미국 내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을 굉장히 올렸어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한 또 생각도 있지 않냐 해가지고서 좀 그 트위터 마지막에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괜찮은 인사를 전하는 거는 네네. 그걸 좀 옆에 끼고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사님 그 오신 김에 참 궁금했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 350개 언론사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반 트럼프 그 사설 연대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트럼프의 입장 반박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실렸잖아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배경은 지금 언론과의 불화인가요? 아직 트럼프가 미국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언론들 네네. 주류 언론들과의 이 부딪힘, 이 싸움하는 거는 계속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더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대개 언론들과 관계 회복기에 들어섰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거에 관해서는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쪽에 홍보를 많이 해주는 방향이 같거든요. 네네. 이럴 때 좀 언론 쪽에서 한번 트럼프 쪽에다가 뭔가를 좀 해보자라는 그 액션이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이거에 대한 뭐 트럼프의 반응은 별로 큰 반응이 없었죠. 예. 네, 그런데 아마 선거판에 놔두고서는 이런 국면이 어쩌면 트럼프가 대언론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오히려 됩니다.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언론인은 적이 아니다 뭐 이런 논조의 그 사설들이 뭐 뉴욕 타임스라든가 보스턴 글로브 이런 데서만 실렸다고 그러는데 자 언론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친다고 했을 때 의회와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더 큰 문제는 의회죠. 네네. 사실 가장 크게 지금 구체적인 사안 중에서 논의가 되고 한국에서도 민감한 거는 판문점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는 네네.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라고 볼 텐데요. 예,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가면 의회가 여기에 관계를 하게 되면은 예, 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지죠. 네. 의회는 아직까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과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 기반과 이 세 가지 권력이 의회에서는 예. 트럼프 지지 기반이 소수죠. 네네. 사실 한 지난 7월 초에 저희가 의회를 한 7,800명 한인들을 조직해가지고 네네. 시민 로비를 했습니다. 직접 방문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과 한국인들은 네네. 미국과 북한의 이 평화적인 방법의 관계 정상화에 지지한다라는 네네.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돌았었습니다. 예, 예. 그때 봤는데는 그렇게 의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트럼프와의 대치 때문에 네네. 부정적이다. 거기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아니다라는 걸 예. 보고요. 첫째는 이제 의회에서는 트럼프한테 의논해서 같이 하자 이런 네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뭔가는 이게 또 선거에 끼어오고 의회는 선거철이 들어오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수록 네네. 자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의 자기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높은 시점이고 네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넘기는가 있을 때는 의회 이 부분 갖고서 좀 해볼 만한 거 아닌가 네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의 분류를 하셨는데 공화당과 민주당과 또 공화당 지지 기반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이크 폼페오 같은 분이죠. 마이크 폼페오는 굉장히 신인입니다. 2010년도에 워싱턴에 등장해서 워싱턴에 아주 초짜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별로 인기 없는 곳에 있다가 정보위원회에 있다가 트럼프 일찌감치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국무장관까지 됐는데요. 이런 폼페오 같은 백그라운드가 있는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의회에 진입한 상하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대개가 이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 동의하는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그 이전에 이제 공화당의 전통적인 주류. 네네. 이를테면 뭐 아시겠지만 지금 그 존 맥케인 돌아가셔가지고 예, 미국은 뭐 당분간은 예. 이 분위기로 갈 텐데 네네. 이런 부분에 있었던 예, 미치 맥코넬이나 존 맥케인 같은 기존의 공화당 주류들은 아직까지 네네. 트럼프 잘 안 쳐다보려고 그러죠. 예, 예. 그리고 민주당은 그냥 이제 덮어놓고 반대하고 네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을 전제로 해서 묻는 답변에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은 대화의 협상을 강조하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대북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사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 평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민주당 주류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북한에 관한 트럼프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네네. 버니 샌더스 같은 분이 지금 네네. 민주당 쪽에 의견을 끌고 갑니다. 예. 버니 샌더스랑 1시간 이상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예.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는 한반도의 이 평화라는 문제 지난 네네. 오랫동안 이 긴장이 있었는데 미국 시민들을 얼마나 안도하고 안심하게 하는 건 줄 아느냐라는 예. 거에 대해서 예. 이야기가 갑자기 급하게 했지만은 되더라고요. 우리 예.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안정이 되면 네네. 의회가 안정이 되면은 이 미북 관계의 이 속도라는 건 의회도 지금하고는 다르게 동의할 거다 이렇게 네네. 보여집니다. 예. 자, 그 종전선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전선언 될 듯 하면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자, 지금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전선언은 사실 대통령이 결심하면 됩니다. 네네. 미국 워싱턴의 대통령이 대북한 문제 할 수 있는 마지막 점이 종전선언 아닌가.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연락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평화협정을 예. 갖고서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다 앞으로는 대북 관련한 구체적인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예, 예. 대북 제재라는 건 다 법적으로 의회에서 묶은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예. 의회가 움직여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아마 종전선언이라는 거를 건딜 때에는 의회랑 연결 시점이 고려사항이 아닌가.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네네. 대북 문제가 트럼프 중간선거에 강경한 입장을 갖는 게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지 네네. 트럼프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싱가포르 회담처럼 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평화의 분위기를 확 풀어내는 게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지 이 두 가지를 아마 지금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이거에 전자로 생각을 할 때에는 종전선언을 좀 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자 확 그냥 이 평화의 분위기를 푸는 게 유리하게 될다 볼 때는 네네. 이 관계없이 아마 종전선언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 판문점, 싱가포르 회담 이어서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9.9절에 시진핑이 평양을 가느냐 네네. 9월 달에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느냐 또 더 좀 기대를 해보면 유엔에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북미 정상을 해보냐 이런 거에 대한 그 현실 가능한 추측도 네네. 바로 요 트럼프의 중간선거. 예, 예. 중간선거는 트럼프한테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스캔들에 관한 거 있죠. 그다음에 그 매나포트의 러시아 스캔들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의 정치 생명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기인한다고 보는 게 맞게 추정한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2차의 무대를 유엔이라는 무대로 간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이 지금 트럼프의 중간 선거를 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말씀이신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전반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지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당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중간 평가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미국의 메인 아젠다는 사실 의료, 보험, 그다음에 이민 문제, 총기 규제, 경제 문제 사실 이런 게 선거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대북 문제가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라는 게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유엔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적극 초청을 하면 유엔에서 회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유엔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가능성을 볼 때도 네네. 전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 역학적인 측면에 달려 있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9월 중에 그 남북 정상회담 일정 뭐 이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정상의 결단 이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예정돼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에 어떠한 설득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나? 이게 지금 단순한 운전자론, 중재자론 차원이 아니라 해결사론까지 얘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 네네. 싱가포르 회담까지 그래 지금까지 올 때는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지금 미국의 여론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쪽으로 좀 여론화돼야 되는데 네네. 그 여론이 어디에 기준을 갖고 있나 하면은 한미 공조가 계속 잘 되고 있는가. 한국이 그래서 한국과 이어지는 북한이 중국 쪽보다는 네네. 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풀어가는가라는 이 부분에 관해서 역할을 해야 돼. 굉장히 민감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마이크 폼페오 방북 취소된 거에 대한 미국 주류 언론들의 반응이 그것입니다. 과연 이번에 폼페오가 평양에 가서 갔다 온 다음에 별로 구체적인 핵 리스트나 이런 것도 없고 김정은 위원장도 못 만났는데 9월 9일 날 시진핑이 평양을 가면 이거는 굉장히 최악이죠. 지난번 방북 때도 분위기가 비슷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못 만나고 오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무시하고 또 미국 내 여론을 무시하면서도 파격적으로 이걸 끌고 가는데 뭐가 미국의 이익인가.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줘야만 한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역할을 해야만. 이거를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전과 다름없는 한미 공조. 그러니까 판문점에서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제재를 뛰어넘는 거 뭐 이런 여론이 지금 미국에 나오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이 민감하지 않을까. 여기에 주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출국하시기 전에요. 한 번 더 모셔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한 점검을 좀 한번 했으면 합니다.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3부는요. 8시 뉴스 듣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